1392년 시작된 조선의 역사는 1910년 8월 한일 강제병합 조약 체결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야욕에 삼켜지는 일제강점기.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일본의 만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동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동래부는 굉장히 위상이 큰 곳이었습니다. 어떠냐면 초량 외관을 관리하는 자가 동래부의 부사였습니다. 동래부사는 왕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래부는 이 지역의 최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강 거류지를 이제 자신들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동래 감리서를 이제 부산역 근처로 정하게 되고 그곳을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의 이제 주 세력의 세력권이 되게 되는데요. 1930년대 부산부가 끊임없는 행정 지역을 확장을 합니다. 그 결과 30년대 말에는 이 동래군청이 있는 이 지역도 부산부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래부가 부산부에 먹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관방 문화들을 얘네들은 거의 무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동래부가 이제 존치하고 있었던 업성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했고, 그 다음에 관아가 있던 자리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눈 감아주는 뭐 그런 형태들이 보이고, 아니면 이제 관아 앞쪽을 뭐 시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아 건물들을 학교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선 민족들의 어떤 정체성들을 망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거죠. 일제가 수탈을 위해 바꾼 동래의 공간. 그 공간이 바뀌면서 평생의 삶의 터전이 바뀌게 된 동래의 사람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변화하는 그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조선시대까지 동래는 부산의 중심이자 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부산이란 지명은 도대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1431년 태종실록에 부산이라는 지명이 처음 보이고, 그 후 간행된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등에는 동래 부산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756년 영조대에 완성된 여지도서를 살펴보면 동래부 산하 행정구역으로 부산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본다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은 동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래는 전란에 대비하는 군사 요충지로, 또 통신사와 사신의 출입국을 담당하는 외교 중심으로 조선의 여러 도후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읍성의 규모도 대단히 컸으며 기본적인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군사와 외교 업무를 위한 대규모 관아 시설도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동래부 동원은 현 부산의 뿌리인 동래의 중심 중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기인 개항기에 비로소 동래부 동원과 동래의 큰 변화가 앞으로 닥칩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문을 열지만은 그것은 바로 부산이 최초로 이제 개항이 되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항이 됐다는 것은 외국에 들어오는 그 문물이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나에 바로 물결을 타게 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그 부산이 우리 근대 역사의 그 오늘날 초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항기 부산의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는 대륙 침략의 어떤 교두보로서의 어떤 거점지로서 부산항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북항을 개발해 나가면서 제1부두부터 제4부두까지 그리고 이제 부산진 매축까지 이루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대륙의 어떤 산물들을 부산항으로 가져와서 일본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어떤 여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산항을 통해서 이 대륙까지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였던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앞선 것이 1901년부터 4년까지 진행했던 경부철도 건설, 그리고 1905년부터 진행되었던 이제 관부연락선 취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일본인들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식민지 조선으로서의 어떤 꿈을 꿔왔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개항기는 아직 봉건 체제 아래에 있던 조선 사회가 무역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면서 근대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해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과 청, 그리고 일본과 같은 외세에 의해 경제적으로 또 정치 군사적으로 주권을 위협받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륙 중심의 동네가 이 개항을 시작을 함으로써 그 세력의 힘이 바로 바다 쪽으로 이 용도산 중심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일본 사람의 그 세력의 힘이 같이 부합해서 부산에 그야말로 변화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동네는 우리 그 조선 시대의 고유한 고을의 이름이고 행정 지명이지만은 이 부산의 이름은 그 동네 속에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포구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동네를 뛰어넘는 부산부가 되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부산포라는 과거의 명칭은 지금 자천동과 범일동 일대에 지금 흔히들 이제 자성대성이라고 부르는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진성 일대가 이제 부산포였고, 지금 이제 부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광복동 일원의 어떤 영도대교 이 일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근대 개항 후에 이 부산의 경우에는 정관 거류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서 어떤 식민 통치를 위한 하나의 어떤 거점지로서의 개발을 지속하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동래부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기능들을 이쪽으로 또 옮겨오는 이런 이제 일들이 좀 일부 진행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동네 읍성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구석에 있는 단절된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개항이 되고 거기가 이제 조계지로서 발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역설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주변이 근대에 있어서의 부산의 중심지로서 발달하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 부산의 원도심을 형성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까지 동네에는 없던 것들이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있는 부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양식 병원과 학교가 들어서고 전깃불과 전차, 전화, 우편 등 여태껏 보지 못했던 변화의 물결이 마치 파도처럼 부산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밀려 들어온 변화의 파도의 결과 동래 부청은 초량회관 근처로 이전됩니다. 더욱이 그동안 동래부 동원이 해왔던 역할 역시 그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급기야 일제강점기에는 동래부 관하 대부분이 철거되거나 옮겨졌고, 그로 인해 동원을 비롯한 객사, 운영, 향청 등 각종 관공서도 완전히 해체됩니다. 동래부 동원의 해체 명목은 도로 개설과 확장, 그리고 일본인 상업시설 부지 확보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지게 되는데요. 바로 식민 통치의 큰 걸림돌이 되는 옛 관할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의 의도는 이 지역의 기존 지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1906년 통관부 시기에 동래부청이라 불렀거든요. 동래부청을 오늘날 부선역 인근의 동래감리소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옛부터 행해오던 행정관서로서 그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28년에 시구 개정 사업이라고 실시합니다. 여기서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일제 의도대로 1933년에 도로가 개통되는데요. 오늘날 명륜로 112번 길이 그 길이 되겠습니다. 이 신장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주변 환경은 변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망미루와 이제 외대문 같은 것도 이제 1933년경 이제 도로가 개선된 후에 국유지에 있던 것을 모두 팔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불화되면서 이전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이제 기존의 각 공간이 갖고 있던 건의와 위상이 이제 붕괴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동래부 동원 일각은 이제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망미루와 독진 대야문, 그리고 내주 축성비가 옮겨진 금강공원. 지금은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한 일본인 자본가가 조성한 사적 공간이었습니다. 동원을 드나들 때 지나던 대문, 그리고 동래읍성 개축을 기념하는 비석. 조선인들에게는 상징적인 건축물들의 의미를 무시하고 한 일본인의 개인 정원으로 옮겨버린 것은 역사성과 민족성, 나아가 조선인들만의 이야기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해체되고 역할이 변한 동래부 관아 건물은 식민 통치를 위한 관공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동헌의 중심 건물인 충신당만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 작청이나 찬주헌 등 관리들의 사무공간은 그 터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래읍성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동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평지의 성벽도 도로나 주택용지로 이용되면서 읍성의 기능을 잃고 맙니다. 다만 마안산을 중심으로 한 산지에는 성곽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복천동의 한 골목길인데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담장 밑에 좀 특이하게 생긴 돌들이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후기 동래읍성의 성돌들인데요. 일상에서는 우리가 느끼기 어렵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동래읍성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동래 도후부의 중심을 상징하던 동래부 동원과 동래읍성이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해체되고 개항을 통해 본래 부산 초량항이라고 부르던 곳이 부산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생기면서 그곳에 부산시의 중심을 의미하는 중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 회사였던 부산 매축회사는 대한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2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매축 사업을 실시합니다. 매축지는 옛 부산역과 오늘날의 부산우체국, 세관부지 그 일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적 변화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과 수탈을 위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일으켰던 러일 전쟁 당시에 이제 철로가 가지고 있는 수송 농력에 대해서 이미 확인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초기에는 이제 이 동해남부선과 같은 외지 지역들을 거의 신경을 쓰지 않다가 차츰 이제 식민 도시로서 이제 건설해 나가면서 전국망을 연결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동해남부선 개설에도 이제 앞장섰던 것이 첫 계획이 1920년대 후반부터 해서 30년대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인 개발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 동해남부선 개발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 대한 어떤 이 문물이라든지 수송하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고, 게다가 이제 이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이 돼 가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발생이 되는 이런 단계로 갔다고 보는 거죠. 동래 남부선이 뚫리면서 부산진과 동래 사이의 증기철도가, 부산과 동래 온천 사이에는 전차 노선이 개통됩니다. 전관거류지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편리를 위해 놓여진 전차 노선. 초기에는 정거장이 없이 승객이 원하는 곳에 정차하다가 훗날 정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정거장이 설치된 구간은 부산 우체국에서부터 동래 온천까지. 이로 인해 작은 고을이었던 동래 온천장은 전차 노선의 종점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바로 인근에, 부산 인근에 온천이 있죠. 따시물에 모여갈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이곳에서부터서 온천까지 이용하기에 우마차를 가지고 이용했단 말입니다. 아주 빠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차를 놓게 되는 겁니다. 1909년 전차를 부산지에서부터서 동래 남문까지, 동래 남문에 가면 지금 새병고 경찰을 세는 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 전차를 처음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달에, 9월 달이고 12월 달 되면은 온천장 입구까지 온천천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 끝까지
놓게, 전차를 놓게 되는 거죠. 전차 선로를 놓게 되는 거죠. 1912년 되면요, 거기다가 전차를 아예 경편 열차에서 전차로 바꿉니다. 전차로 바꿔놓으니까 일본인들이 저희들이 정관 거류지에서 그까지 가는 데는 1시간만 가더란 말입니다. 가까우니까 일본인들이 자꾸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일본인들은 많이 이용하니까 일본인들이 시설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시설 투자는 우리 사람들은 시설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데 일본인들은 거기다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특히 세상에 있는 재벌가들이 거기에다 눈독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동네 온천. 이곳은 동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입니다. 천여년 전 신라시대 때 동네 고을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집 근처에 있는 논에 백학이 한 마리 날아와 다리를 절룩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백학을 가엾이 여긴 노인은 백학을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백학을 본 지 사흘째 되던 날, 글쎄 백학이 다리를 절지 않고 힘차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노인은 백학이 거닐던 곳을 가보았는데요. 거기에는 따뜻한 샘이 솟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약천인 것을 알고 그 물에 다리를 담그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다리가 씻은 듯이 나았고, 마을 주민들은 그 후로 그 샘을 온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동네 온천은 일찍이 신라 31대 신문왕 때 재상 충원공이 동네 온정에서 목욕한 것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전기에 간행된 동국여지 승람에도 계란이 익을 정도이며 병자들이 줄을 지어 치료하고 사각에 돌이 깔려 있고 동으로 만든 기둥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비는 어떤 비인가요? 이 비는 예전부터 있던 숙종 17년에부터 온천수가 용출이 되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넓고 오래돼서 당을 새로 만들고 남녀 구분을 해서 당을 만들고 집을 이제 9칸 정도 새로 정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좋다 해서 껑이 날아가는 그런 행상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일본인들이 동네 온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습니다. 개항과 더불어 부산에 진출한 일본 자본가들은 줄곧 동네 온천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883년 부산 영사 마에다가 동네 부사와 교섭하여 공중욕탕 중 여탕의 일부를 빌린 후 부산 거류민혁소의 관리 아래 일본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인 사업가나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한국의 온천수가 일본 온천수보다 정말 좋습니다. 식염 온천수고 일본에는 그 하산에 대한 그런 온천수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선호를 합니다. 이 온천수를. 그걸 온천수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허가해 주기를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겨우 이제 거의 받아들여서 일본인들이 이제 하게 됐는데, 일본인들이 이제 더 상업적인 수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쪽 시내에서 온천장까지 전철을 놨습니다. 전철을. 그래가지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용각은 어떤 건물인가요? 이 용각은 온천수가 영구 본철되고 지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비는 그런 용각입니다. 용왕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 실제로 이제 분출되는 어떤 온천수가 치료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안녕을 또 비는 그런 공간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시는데 질병을 치유하고 온천수가 영구 본철되고 지역민의 안녕을 위해서 질병 퇴치를 위해서 그런 뜻에서 용각제를 지냅니다. 용왕제를 지냅니다. 용왕제를 직접 또 지내시고요. 동네부사 강필리 때 시작된 동네 온천 용왕제. 매년 음력 9월 9일
온천수의 영구 분출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부산포에서 동래 온천까지 놓여진 전차선로의 마지막 종착역이 있던 곳입니다. 이 장승도 그러한 흔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과 그들의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동래, 그중에서도 동래 온천이 가장 빠르게 관광지 그리고 휴양지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지난 1907년 도요타 후쿠타로가 세운 복례관이 근대적인 동래 온천 사업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제 시기 부산의 교통과 관련한 역사들을 살펴보면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는 거점지였던 이 중구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한 전차를 먼저 개발하지 아니하고 동래 지역부터 전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수입증대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이후에 이제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도시 인프라가 커지니까 시내 쪽으로 이제 전차가 내려오는데 그 기간이 무려 5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에서부터 보면은 이 동래 온천장을 관광지 개발로 인한 수익 증대에 굉장히 그 힘을 기울였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래 온천이 관광지로 발전하면서 전에는 없던 관광 사진엽서와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후쿠타로가 세운 복례관은 동래 온천 내에 세워진 시설 중에서 가장 큰 종합 숙박 휴양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온천장 지역에서도 이 일대가 제일 좀 분위기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복례관은 틀을 빨리 잡았습니다. 그 다른 많이 그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그 온천 시설이 있었지만 1906년에 틀을 잡았거든요. 아, 복례관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잡았는데 그것도 온천공이 있는 거기서 가까운 자리였고 그 다음에 거기 전차 종점에서도 가까운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거기다가 지금 복례관 이 시설보다 훨씬 넓은 인공호수를 조성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기도 잡고 배를 띄우고 유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되고 또 거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죠. 이 일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터줏대감처럼 제일 중요한 위치를 점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온천수라는 거는 좀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에 의한 이제 그 온천장들이 여러 들어서고 하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어떤 뭐 알력 다툼이나 이런 갈등은 없었나요? 이 온천수가 무궁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완전 굴착을 하게 됩니다. 흑암을 남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천수가 저절로 나오던 온천수가 100m 이상을 타야만이 나오는 결국에는 온천수가 고갈하게 됩니다. 1919년도에 이르러서는 그 온천수가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온천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기존에 허가되는 모든 온천공을 다 막자. 막고 새로운 온천공을 크게 한번 뚫어서 그걸 공통용으로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큰 업소, 작은 업소 할 것 없이 골고루 나눠 쓰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온천 지역을 갖다가 본래 10년간 빌립니다. 특정 지역, 온천 지역의 일부분을 10년간 빌리는데 나중에 10년이 아니고 오래도록 저희들 땅까지 활용을 해서 사왔죠. 이것이요. 기록에 보면은 1910년 때에는 한 온천이 20곳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과 관계되는 시설이. 처음에 온천 관계되는 시설이 일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한 6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20호, 1912년, 10년에서 12년, 2년 사이에 40% 늘어납니다.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마치 온천을, 동네 온천을 자기들이 세뇌 땅인 양 행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서서히 동네 온천을 자기들 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래 온천은 일본 자본의 유입으로 아주 빠르게 관광단지로 개발되어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간 변화에 곳곳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일 큰 마찰이 원천입니다. 우리는 아주 발췌하는 방법들이 좀 구식이라고 그럴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현대적인 공법으로 취재를 하니까 더 깨끗하고 또 그런 온천 속 칼칼칼칼 노는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런 면에서 우리 시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 시설에 떨어집니다. 그런 데다가 일본에서 곤번이 건너옵니다. 아예 일본식의 그 뽀얀 얼굴에다가 그 화장하는 방법 얼굴에다 그러고 기모노 같은 걸 입고 말이지. 그다음에 뭐 게다짝을 신고 아장아장 동네 한복판을 갖다 걸어서 저거들 곤번에 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요정에 출입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소선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놀이 문화가 은연중에 온천장에 동네 온천, 동네 가면은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전통 문화가 서려져 있는 곳인데 전통 문화가 서려져 있는 곳에 일본의 전통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수와 그걸 바탕으로 생긴 온천시설.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 동네 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이곳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동네 기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조선시대 동네 기생은 관아에 속하며 연회에 나가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동네 온천으로 그 활동 장소를 옮겨갔어도 가무음곡의 기회를 보여주는 예기로서의 품위와 긍지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한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년을 배우면 이제 그 시험 칠 기회를 주나 봐요. 주는데 그 3년이란 그게 뭐 한 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한 개도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다양하게 배워서 시험을 친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은 뭐 3년도 채 안 돼가지고 뭐 합격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리면이나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뭐 장구부터요. 장구부터 뭐 그때 당시는 다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안에 장구, 사물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 동네 온천이 일본 자본에 의해 관광 휴양지로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게이샤도 동네 온천으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게이샤와는 다르게 동네 기생은 노래와 춤은 물론 검은고와 가야금 같은 기악과 상류계층의 교양에 걸맞게 시, 서, 화를 다룰 줄 알았던 예술인들이었습니다. 쟁이라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쟁이 아주 잘하는 뭐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하는 사람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보다 저건 천상쟁이다. 저건 저 사람 완전 뭐 소리쟁이다. 뭐 아니면 장구쟁이다. 뭐 정말 이 부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렇게 기생이라는 그 자체가 여자이기 때문에 붙어져 있는 이름이고 지금을 그걸 비교를 한다면 쟁이라는 뜻이 더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쁘게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필 옛날에는 우리 집 바로 옆에 근본이라 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맨날 옛날에 우리 공부하면 가시나들은 이거 체크하면 안 된다고 발들 차고 안 이랬습니다. 가시나들이. 예. 가시나들은 걸배가 많은 이렇게 해서 맨날 그 소리 하면 태권처럼 구경한 게 그게 배운 게 이래 됐습니다. 네. 이 구경하는 거는 소리를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 자신이 뭔가 모르게 춤을 봐가면서 자신이 뭔가 모르게 자꾸 만들어서 그걸 붙여가 내줘야 되는 거라. 그게 특이가 있는 거라요. 이게. 동네 기생은 동네 온천을 단순한 온천 휴양지를 넘어 유희의 장소로 각인시켰는데요. 관광지로서의 온천과 기생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곳은 동네 온천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네 관아 소속의 기생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형태와 이름 등을 바꿔가며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어나간 삶 속에서 비로소 동네의 지역 문화의 명맥이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네 파전입니다. 동네의 유명한 향토 음식인 동네 파전은 음력 삼진날을 전후해 먹던 세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음식명에 이름에 지역명이 먼저 나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잖아요. 예를 들면 봉평 막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봉평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산물로 하기 때문에 봉평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부산 항토 음식인데 동네 파전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 부산 파전이라 해야 되는데 왜 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 동네는 신라 시대 때부터 이 부산 지역을 거의 동네의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동네군, 조선 시대에는 동네도부, 또 동네부. 그러다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부산이라는 지역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겼던 일본의 그 조개지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항도 음식인데 그럼 부산 파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괴뢰들하고 같이 숨을 쉬고 왔던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파전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아, 여기가 동네 파전집이구나. 네, 이 음식 이름 앞에 네. 지역명이 붙잖아요. 동래라고 하는. 네. 특별히 그렇게 동래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네. 이 일대에 그렇게 파전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나요? 네, 파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또 할머니 더 위에 정주 할머니나 그때는 저도 이제 전해드린 바인데 네. 동네 그 시장에서 네. 이제 장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장 보러 오는 거는 둘째치고 예. 파전 먹으러 온다는 그런 그 소문이 많이 날 정도로 예. 파전집도 많았고 또 우리 정주 할머니도 맨 처음 시초가 네. 이렇게 가게를 형성한 거는 할머니 때부터 시작을 예. 했고요. 그 장 서는 날마다 한 게 시조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 유명한 파전집이 몇 군데 있었어요. 이제 그런 집들이 다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세월의 흐름에 이제 묻혀져 가고 이제 저희들만 이렇게 거의 아마 오랫동안 남아 있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네. 부산이 워낙에 크잖아요. 네, 네. 뭐 이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송정, 성동 뭐 정말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동네에서 이렇게 파전이 네. 뭐랄까 번성하고 네. 많이 유명해지고 그런 까닭이 따로 있을까요? 그 동네 지역에서 나는 그런 동네 파를 가지고 특히 조선 쪽파를 해가지고 네. 키가 짧은 파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채로 우리 동네 파전은 보면 채로 굽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네 파가 동네 파전을 만들기에는 가장 적합했어요. 그래서 그 파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네.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곡물이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뭐 찹쌀이나 맵쌀이나 네.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곡물류가 들어가요. 예. 그게 여기 주위가 논밭이 비옥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곡물류를 갖고 파를 가지고 그다음 해산물을 가지고 네. 우리 할머니들이 맛깔스럽게 만들어낸 게 동네 파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이 네. 동네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서만이 동네 파전이 네, 아니라 이곳에서 재배했던 뭐 쪽파나 네, 네. 또 이 근처 바다에서 잡아올린 이제 해산물, 네. 곡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진 음식이어서 동네 파전이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 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뭐랄까 호기심이 생기고 좀 의아한 게 보통 파전이라고 하면 제 인식으로는 그냥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또 구할 수 있는 좀 그냥 대중 서민적인 음식 메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동네 파전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격이 좀 다르달까? 격이 높다 이렇게는 네. 그거는 아닌데 전국 팔도에 보면은 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지? 네. 그 지역에서 나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 메밀을 하고 네. 어떤 그 연결체를 이용해가 메밀하고 넣어가 메밀전을 만들고 각 도마다 그 전이라 하는 것을 그냥 팬에다가 기름 두루가 번철해서 구워내는 뭐 간단한 음식이다.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동네 파전은 그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메인 요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들어가는 1군, 흔히 말하는 1군에서 5군 동사가 다 들어가고 육해공군이 다 들어가고 아까 그 좋은 물로 육수를 반죽을 내어서 한다든가
하는 게 다른 파전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데서 우리가 파전하면은 그냥 밀가루에다가 이게 그거 저기 뭐야 파를 얹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해물 좀 넣고 이래서 하는 건데 동네 파전의 경우는 그 만드는 방법 자체도 틀려요. 틀리고 들어가는 식재료가 한 10가지 이상이 돼요.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게 왜 상류층 음식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식생활이 궁핍했어요. 궁핍했는데 뭐 밥도 못 먹는데 찹쌀을 썼고 맵쌀을 썼고 소고기 썼고 계란, 기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식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 때문에 지금 뭐 상류층에서 먹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본래 상류층인 동네 부사가 먹었으니까 먹고 그다음에 진상을 했으니까 또 하나는 절기 음식으로서 초봄의 절기 음식이고 제사 음식이에요. 제실 음식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파전은 동네 지역민 모두가 즐기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변해갔습니다. 근데 만드실 때 보니까 네. 보통 그냥 제 선입견으로 봤을 때 파전하면은 이제 그 국물하고 이제 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만들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뭉쳤다가 폈다가 뭉쳤다가 폈다가 네.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우리 음식이 되게 우리 그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굽는데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네. 펼칠 때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펼치고 또 모았다가 펼치다 모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꼭 아코디언 연주하듯이 우리 흔히 우리 음식은 맛과 먹과 가락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맛이 여기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전을 굽는데 어떨 때 신바람이 나서 하실 때는 꼭 뒷모습이 춤을 추는 듯하게 그렇게 파전을 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식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도 더 맛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죠. 선생님 보통 이 번철이라고 하나요? 이 철판 보면 네. 일반적으로 사각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제가 봤더니 좀 특이해요.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게. 네. 사실 뭐 그렇게 특이한 거는 없고요. 네. 우리가 할머니들이 보통 모가 난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둥글둥글하게 모나지 않게 또 네. 충이 안 생기게 네. 좋게 이루어져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효율적인 거는 사각 철판이 더 효율적이 더 있어요. 네. 근데 또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장군 일대에서 재배되는 특산품인 조선 쪽파와 우시장으로 이름난 동네 장터의 쇠고기, 그리고 바다가 가까운 덕에 얻을 수 있는 해물이 주 재료로 들어갑니다. 재료도 한꺼번에 반죽으로 섞는 것이 아니라 불의 세기에 따라 각각 다른 재료가 연하고 맛있게 익도록 차례대로 넣어 재료가 주는 향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장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네. 근데 인상적인 게 파전하면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입맛은 다르겠지만 보통 왜 바삭한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바삭한 걸 좋아하고요. 근데 동네 파전은 왜 이렇게 질척거리게 만들고 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전통적 방법의 동네 파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익은 듯하게 이렇게 만드느냐고 하니까 또 재료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니까 곡물류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바삭하게가 잘 안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질척하게 또 무슨 찰떡까지는 아니지만 네. 찰진 맛이 그게 네. 또 매력이고 근데 이거를 만드신 분들은 다들 옛날에 품을 줄 알고 넉넉한 마음이 이 네. 음식에도 모여 있습니다. 네. 마치 그 부드러운 뭐 떡을 먹는 듯한 느낌도 네. 드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떡에는 뭐 해산물 이런 걸 넣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신기하고 인상적인 네. 맛과 또 이 식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때그때 해산물의 종류도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정말 뭐 사시사철 네.
예, 동네 파전이라는 음식 메뉴는 하나지만 네. 맛은 계속 변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하게. 네. 보통 젊은 사람들은 뭐 바삭한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통을 계속 고수하시는 다른 뭐 특별한 이유랄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옛날에 바쁠 때 예. 되게 바쁜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베테랑이 예. 우리 흔히 요즘은 5년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네. 몇십 년을 하신 분이 베테랑이 왜 저럴까 하실 정도로 생각했던 게 안 계셔요. 그래서 또 옥상을 가니까 옥상에서 혼자서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제한테 안 보이고 혼자서 올라가시고 네. 그 뒷모습이 어머니하고 뭐 찾고 이렇게 만지고 네. 이렇게 찾고 내려와야 되는데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평생 동안 이렇게 했던 음식을 그 지키고자 했던 음식을 제가 이만큼 해보니까 너무 눈물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이걸 고수하지 않으면 누가 고수할 사람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 전통 그대로 음식으로 동네 파전이 영원히 가업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자리에 제가 이거를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파전은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는 현 시대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먹었을 때 이거 참 괜찮구나 하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이 학자들하고 영양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피자가 이렇게 그냥 공급되듯이 이거 피자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웰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건강식이고 다이어트 시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웰빙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K-팝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온 세계가 지금 K-푸드에 지금 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그냥 저렇게 묻혀가지고 저렇게만 놔둘 것인가? 나는 산업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다. 동네 파전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굴곡을 겪어온 부산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아이콘인 셈이죠. 조선인과 조선인을 잇고 또 모든 시대와 지역을 관통하는 아리랑의 동네 버전이 지난 1997년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축제 때 공포시기에 포함시키고자 했을 때는 예산이 다 짜여진 상태였고 물론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부르던 내한이 담겨있는 동네 안악들이 부르던 노래였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 있게 그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발전 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 여성단체에서 찬조를 좀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현재 동네 여성분들이 그 선대들이 부르던 노래였고 또 그 당시에 암울했던 님이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암울한 그 시기에 그거를 가슴 앞에 아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참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리랑은 1937년 5월에 OK 레코드사라고 있습니다. 주로 SP 음반을 당시에 그 유성기 음반이라고 그러죠. 그 유성기 음반이 당시 민요 동네 아리랑 이렇게 해서 나온 음반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동네 근본에서 있었던 분 중에 소리를 좀 잘하는 분이 이 노래를 취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요. 왜 이런 추정이 가능한가 하면 1930년대 후반기에 대구 아리랑이라든지 여러 지역 아리랑이 그 유성기 음반으로 취입되는데 그분들을 보면 모두 권본 출신들이에요. 그 음반을 보면 이 서영신이라는 분이 노래를 부르고 당시에 아주 유명한 피리 연주가가 있습니다. 고재덕이라는 분의 피리 반주에 맞추어서
SP 음반으로 지입된 이 아리랑이 동네 아리랑입니다. 연해산에 바다 뜨자 정든님은 간 곳 없고 일산 바다 부는 바람 마디마디 눈물일 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앞서 들은 동네 아리랑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현해탄인데요. 농토를 잃거나 삶의 근거지를 잃어서 이 땅을 떠나야 했던 조선인들의 그런 슬픔, 혹은 강제동원에 의해서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이 땅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원망 어린 그런 느낌이 담긴 단어가 바로 현해탄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동네 아리랑은 이렇게 조선인들의 슬픔과 원망, 이런 여러 감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녹아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볼 땐 동네 아리랑 가사를 통해서 당시의 동네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 생활상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가사로 꾸며져 있습니다. 1절에는 현해탄에 배가 뜨자 정든님은 간 곳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 현해탄은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바다인데요. 배가 일본으로 갔다. 그리고 정든님은 없다는 것은 일본으로 거기 님이 떠났다는 뜻이고, 그 뒤에 흐르면은 2절에는 동네 온천 진달래는 눈 속에도 피가 많은 한 번 가신 우리 님은 봄철에도 안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몇 해가 지났지만 그 님이 오지 않는 그 애달픈 마음을 그리는 노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다른 지역 사람에 비해서 좀 성격이 급하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좀 성격이 또 어떤 면에서 좀 화끈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기질적인 특성과 아주 잘 맞는 곡은 밀양 아리랑 곡이에요. 그죠?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고 아주 경쾌하면서도 빠른 박자로 부르는 이것이, 정선 아리랑 곡이나 이 밀양 아리랑 곡은 음악적인 특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메나리조예요. 메나리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나리조이지만 한쪽은 경쾌하고 빠른 메나리조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강원도 아리랑, 이 정선 아리랑 또는 강원도 아리랑 하는 이 느린 이 긴 아라리 곡도 메나리조지만은 좀 느린 강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통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는 아리랑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아리랑이 없었을 당시에 우리 동네 지역만 하더라도 가장 이별의 애절함과 고통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곡조가 뭐였을까? 그거는 긴 아리로 부르는 정선 아리랑 곡조였고, 그리고 거기에 그 동네 그 온천과 현해탄을 배경으로 하는 이별의 어떤 상황들을 잘 연결시킨 그런 아리랑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 동네 온천 진달래는, 동네 아리랑은 동네의 감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노래인데도 지역에서나 대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래였습니다. 한번 가신 우리는 봄철에 좋아하는 비네. 오늘날 이제 다시 부르는 것도, 되살려서 부르는 것도 그 아리랑을 보존하고 개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요즘 뭐 문화 콘텐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아리랑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이별과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네 문화의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동네 아리랑을 또 새로운 어떤 우리의 문화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노력도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일제에 의해 변화된 동네, 그리고 삶이 바뀐 동네 사람들. 이 모든 이야기는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역사로 향합니다. 임진왜란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항일 저항 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남다르게 아주 가슴속에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제시대도 있었고 해방 이후도 항상 모든 그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라는 이런 운동, 부산이 끝장을 내는 거잖아요. 온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자본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관광 유흥지와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동네 지역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행위들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이 동네 지역 사람들에게 민족적 어떤 이 자결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뭉쳐지는 이런 어떤 반사적인 상황으로서 동네 지역이 그 민족운동의 거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뭐 그러한 것으로서 근현대에 이루어 나타나는 이제 가장 큰 분이 그 먼구름 한영석 선생과 거의 붙인 한은교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간과 시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영향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건이 되고 이 사건들이 모여 결국 역사가 됩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동래시장.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닌 역사가 기록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강제적인 변화. 그 변화에 저항하고자 했던 동네 사람들의 역사와 이야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